제2의 비트코인이라 불리우며 천조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NFT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NFT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심층적인 개념, 또한 NFT로 인한 새롭게 열리고 있는 투자 기회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NFT 컨텐츠 협회 설립은 대한민국 컨텐츠의 디지털 자산화 시장을 알리고 나아가서는 신인류의 문화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팀 행부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NFT 강의에 이어서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싹 다시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NFT란 무엇이느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금 좀 준비를 했는데요. NFT, 무명의 디자이너가 하나의 그림 작품을 그려서 거의 800억 원 가까이 또 수익을 냈었던 흐름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자금이 이 NFT 시장으로 좀 쏠리면서 각기 다른 상품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과거에 가상화폐에서 큰 투자 기회가 열렸었는데 이를 잡지 못했었던 분들이 야, 이번에 NFT는 꼭 한번 잡아보고자 또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사실 신문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신문물, 새로운 산업들이 태어나는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큰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2022년 떠오를 하나의 또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NFT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NFT를 왜 주목해야 되는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기존 제가 강의할 때 뭐라 그랬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그리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이어주는 재화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재화로 활용되는 NFT 시장도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NFT 거래액은 작년 8월에만 무려 20.5억 달러를 기록을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작년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좀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판매 중인 NFT 대표적인 좀 상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크립토펑크인데요. 자, 이 크립토펑크라는 이미지 파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죠? 자, 이게 뭐야? 무슨 뭐 원시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 뭐 발로 그렸는지, 뭐 뭘로 그렸는지, 이런 것들을 누가 사?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또 디자인 이미지 파일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요 그림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 정도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인데, 이 비플은 원래 유명하지 않았던 작가예요. 근데 이 작가의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느냐 봤더니, 이 작가가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촘촘히 각각의 작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작가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앞으로 나는 5,000일 동안 무려 5,000, 기가 막힙니다. 그때 5,0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나는 작품을 그릴 것이다, 작품을 내세울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5,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의 작품들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거를 총 5,000개를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작가의 5,000일이라는 기간,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그 작품성까지도 다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큰 작품성을 인정을 받아 약 우리나라 돈으로 780억 내지 800억 정도의 돈으로 판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봤을 때는 에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의 스토리를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작품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5,000일이라는 게 사실 쉬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작품을 그려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 그거를 꾸준하게 이 완성을 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또 대단한 업적이기 때문에 와, 이 부분에 대한 가치는 정말 높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NFT 작품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뭐가 중요하다?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 좀 중요하다. 작품에 자, NFT는 두 가지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가치고요. 하나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요. 기술적인 가치는 아무래도 이 디지털화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나 높은 기술력이느냐, 그리고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작품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졌을 때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이고, 예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작품이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자, 요거를 하나로 더 하는 게 바로 스토리 가치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NFT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가상화폐 초기 단계 때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가상화폐 초기 단계 때 혹시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 계신가요? 아마 사실 저도 그랬어요. 초기 단계 때는 에이, 저게 돈이 되겠어? 무슨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돈이 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돈이 돼? 혹시라도 해킹을 당하면 어떨 건데? 다 가치가 제로화가 되는 것이고 내 돈 날아가는 건데 저런 걸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어? 라고 보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기술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특성상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블록체인 기술력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발전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몇몇 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은 꼭꼭꼭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체인. 그때 당시에 이 가상화폐 초기 단계 때는 뭐라 그랬느냐? 야, 이거 참 어려운데? 근데 이때 믿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또 내세웠던 개념이 뭐였냐면, 위조할 수 없는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위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화된 금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금은 안전자산인데, 자, 금이 안전자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뭘까요? 바로 희소성이고 눈에 보이는 재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희소성. 우리가 과거 옛날 옛적에는 뭘로 거래를 했을까요? 물물교환 시스템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뭐가 태어났습니까? 화폐가 태어났어요. 왜? 특정 물품에 대해서 물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를 들어 내가 소 한 마리를 잡아왔어. 근데 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나는 채식을 먹고 싶어서 예를 들어 뭐 상추랑 교환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의 소가 다 각기 다른 소가 있기 때문에 그램수도 다르고 품질도 다 다르고 맛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소를 가지고 몇 개의 상추랑 물물 교환해야 되는지 기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안 잡혀.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특정한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하나의 화폐를 결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화폐가 나왔다. 근데 화폐의 가장 큰 단점 뭐냐? 공급을 무제한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공급을 무제한적으로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이치에서 공급을 무제한적으로 푼다고 했을 때 화폐의 가치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화폐도 더 많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 화폐에 대한 가치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자, 금은요 어때요? 금 가격은, 자, 화폐 가격은 실제로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금 가격은 올라요. 왜? 금은요 세상에 딱 한정되어 있어요. 희소성이 있습니다. 공급이 계속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최대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즉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데, 가상화폐도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자, 물론
특정 가상화폐 종류에서는 공급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가상화폐도 있긴 해요. 공급을 뭘로 늘리냐면 채굴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딱 특정 물량까지만 찍어내겠다라고 하고 처음에 정해놓은 값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찍어내기 전에 이거는 최대 공급량이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설정해 놓은 만큼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채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조할 수 없다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고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그 최대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작용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금과 같은 가치를 매길 수가 있다. 이걸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평가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스토리 라인을 그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게 아니라 이러한 굵직굵직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 가상화폐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래를 해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가상화폐는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가느냐 보시면, 자, 작년 3월 기준 글로벌 주요 자산 순위인데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 무려 8위까지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이. 1위가 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그 다음에 은 이렇게 있는데 은 바로 밑에 비트코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시장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과연 투기 수단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무시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NFT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NFT도. 자, 근데 NFT가 가상화폐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서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처음부터 좀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NFT는 뭘로부터 파생이 되고 있어요? 그림 작품, 그 다음에 게임, 스포츠 이런 분야, 엔터, 팬심으로 인한 기존에 우리가 진행해왔던 그런 아이템들을 디지털화하면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다 친숙하게끔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빠르게 산업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NFT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NFT에 대한 개념. 자, NFT 뭐의 약자라 그랬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 NFT 딱 치면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Non-Fungible Token. 이게 무슨 말이에요? Non-Fungible. Fungible은 대체 가능한인데 non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이라고 바뀝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요거 역시도 위조할 수 없고 희소성이 있는 다른 것과 대체 불가능한 하나의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조할 수 없다. 왜? 얘는 NFT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이 발생하고 있어서 위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다.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사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요거 지금 디지털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 그냥 캡처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그게 내 똑같은 상품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디지털 작품이 원작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위조, 변조도 할 수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가치가 잘 안 매겨졌었던 흐름이었는데 뭐 때문에? 뭐 땜시? 블록체인이란 기술 땜시 얘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길래 이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 아까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었죠.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뭘 입히는 거냐면 스마트 계약이라는 블록체인을 딱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름,
작품의 이름, 그리고 메인 컨텐츠, 그림이면 그림, 영상이면 영상 등등등등.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컨텐츠. 요거를 누가 살려고 한다면 작품을 미리 볼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명.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으며 어떠한 기술력으로 만들었고 이런 설명이 다 부과되어 있고, 속성, 그리고 잠금 해제 콘텐츠. 잠금 해제 콘텐츠는 뭐냐? 이거를 산 사람만 열어볼 수 있을 만한 비밀 콘텐츠가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율적인데 어쨌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 로열티, 공급량까지 하나의 파일로 묶어가지고 요거를 블록체인으로 하나 쫙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고유 번호를 띠릭띠릭 입력하고 나서 완성시키는 게 NFT, 하나의 토큰이다, 토큰. 자, 그러니까 요거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이거를 딱 하나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내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화폐 여러분들 지폐 보시면은 맨 좌측 상단에 일련 번호 적혀 있잖아요. 그 화폐를 찍어내는 모형 틀이 있을 텐데 그 틀에 일련 번호를 하나씩 바꾸면서 찍어낸다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 화폐 하나의 가치는 물론 우리가 화폐로 다 다양하게 똑같은 가치로 평가를 해서 사고 팔고 있긴 하겠지만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판을 만들어서 하나 일련 번호를 적고 딱 인쇄하고 끝! 왜? 하나만 만들어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물론 하나의 판 틀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작자가, 제작자가 요거를 몇 개 찍어낼 것이냐를 처음에 설정하면은 여러 개를 찍어낼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여러 개 찍어낼 필요가 없겠죠. 하나만 만들어야 그에 대한 희소성 가치가 더 부여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최대 공급량을 1로 만들어서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는 하나의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FT는.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토큰, 이렇게 일련 번호가 각각 다 다른 토큰들을 서로 교환하기는 어렵겠죠. 각각의 컨텐츠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토큰도 있긴 합니다. 요거는 앞에 N이 안 붙은 FT. 똑같은 판때기로 똑같은 일련 번호를 그냥 찍어낸 거. 이거는 대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건 아니고 좌측 NFT입니다. NFT.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실제로 NFT 구매 및 판매 지갑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고 팔고 있는지를 봤을 때, 자, 초창기 2017년도에 딱 한번 붐이 일었다가 그 다음에 쫙 잠잠했다가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공급자, 즉 판매자보다 구매자가 더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은 쇼티지 현상, 공급 부족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치가 부여되면서 이제 구매 활동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가장 큰 마켓인 오픈시 같은 경우에도 일간 거래 금액 및 이용자 추이를 봤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어마무시하게 늘어났고 좀 이제 진정되는가 싶더니 연말 전에 다시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금 회복 단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통 하나의 산업, 새로운 이런 재화가 탄생을 했을 때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 가파른 상승기, 거품을 동반한 초기 기대감 상승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쇠퇴기가 빠르게 나온 다음에 정체 구간을 가진 다음 본격적인 회복과 성장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NFT도 역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가상화폐 또한 이 본격적인 회복 성장기를 맞이하면서 과거의 고점을 다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NFT 역시 하나의 거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산업으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요인들은 하나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NFT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부터 좀 재미를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 자, NFT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종류가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동영상은 사운드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마켓에서 실행을 했을 때 바로 실행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양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얘 또한 마찬가지. 이러한 동영상에는 다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GIF, 일명 움짤이라고 하죠. 움짤. 자, 움짤. 얘는요, 사운드가 없어요. 사운드가 없고 대신에 동영상은 한 번 재생되고 끝나는 데 비해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되고 나서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무한 반복 재생되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GIF 파일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처음과 끝을 이어지게끔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연스럽게 계속 무한 반복 재생되려면 갑자기 중간에 막 괴리가 벌어져가지고 뭔가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작품성이 좀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GIF 파일을 만들고 싶다면은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어지게끔 만드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다음 이렇게 GIF 파일 무한 반복 재생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냥 계속 요 고양이 나왔다가 저 고양이 나왔다가 요 토끼 나왔다가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 GIF 파일.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입니다. 오디오 파일. 이건 이제 가수들이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가수들이 본인이 만든 작곡한 곡을 가지고 NFT화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곡으로도 이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명 가수들이 특히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BTS, 방탄소년단이 신곡 발표를 하는데 NFT로 발표를 해. 전 세계에 그거를 구매한 사람밖에 못 들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평가가 될까요? 어마무시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산 사람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이 오디오 파일은. 그러면은 나만 계속 방탄소년단 히든 트랙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팬심으로 이런 거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도 이렇게 NFT화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훈민정음을 한정판 NFT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 오호. 과거의 역사상 이런 유산들을 NFT화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의 글씨를 가지고 또 오디오를 입혀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또 게임 아이템,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나 아이템 같은 경우에서도 NFT화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캐릭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들을 내가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지도 살 수 있어요. 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내에 있는 땅을 내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뽀로로랜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트윈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내가 현실 세계에서 사지 못했던 부동산 땅을 주요 입지를 선정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마감 임박, 청약 마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청약 마감됐어요. 그렇죠? 지방은 사지도 않았어, 사람들. 지방은 사지도 않았어. 에? 여기 어디야? 지금 서울 중심으로 다 청약 마감됐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일산 쪽이 지금 마감 임박으로 좀 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부동산 시장도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도메인. 도메인도 이제 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메인을 실제로 지금도 www. 내가 원하는 도메인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 도메인을 사고 파는 업체에서 거래를 할 때 있어서는 특정 기간이 있어요. 특정 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료를 내고 샀을 때 그게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내가 연장을 해야 돼요. 연장을 안 하면 그 도메인은 다시 그냥 시장에 다시 풀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도메인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도메인을 좀 더 비싼 가격에 사고 싶다고 요청하면은 내가 또 팔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자, 요 이제 NFT 시장에서도 하나의 도메인을 만들어서 요거는 대신에 한 번 사면은 끝이에요. 연장 비용 따로 없어요. 그냥 한 번 사면 끝. 그걸로 끝. 그리고 이렇게 또 가상 부동산, 그리고 입장권까지도 있어요. 입장권. 그러니까 콘서트에 대한 입장권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술관에 대한 입장권,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권까지도 NFT화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를 이해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야,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 맞아? 이거 내가 사야 되는 거 맞아? 이거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맞아? 라고 의문을 좀 보이실 수가 있겠는데, 그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한 개념은 뭐냐면, 자, NFT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조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어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재화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위조가 불가능한 부분, 사실 최근에도 많이 이슈화가 됐었죠. 짝퉁. 기존에 우리가 명품을 샀던 이유가 뭘까요? 비싼 돈 주고 막 맨날 여러분들 샤넬백 사려고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한정판, 그죠? 그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알기에, 브랜드의 가치를 알기에, 이 희소성에 대한 한정판 물건을 내가 사놓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요, 요즘은 명품도 짝퉁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짝퉁인지 진퉁인지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짝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명품 시장에서 뭘 도입을 하느냐, 이 잘 안 보이는, 제작자만 알 수 있는 그 위조 방지 칩을 거기다 심어 놓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평가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실 많은 이들이, 특히나 부자들이 그림 하나씩은 꼭 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또 고인이 된 작가들은 더 이상 그 고인의 작품이 더 나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명 작가의 유작들을 비싼 가격에 사고 팝니다. 모나리자 같은. 그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품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현상까지 나왔냐면, 한때 어떠한 특정 작품이 있었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을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작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술력이 발달되고 그 진품을 구별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이제 봤더니 요것도 진품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요게 몇백 배, 몇천 배의 가치를 부여받아서 팔리게 되는 현상까지도 나오게 됐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진품, 가품에 대한 구분은 너무나 지극히 좀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누가 딱 명확하게 진짜 100% 순도 100%의 정확도로 이거는 찐이야 라고 체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NFT는 그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게 찐퉁이야, 진품이야 라는 딱지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작품이 탄생할 때부터 애초에 블록체인화 시킨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작품의 정보를 입력해 놓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작품의 이름과 작가와 뭘 썼고 그 기술과 다양한 그 설명에 대해서 다 딱 진품 딱지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가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블록체인 기술력으로 딱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희소성, 최대 공급량이 딱 하나밖에 없다.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위조가 불가능하기에 그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더 점점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리스크는 있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력이 쓸모없는 기술력이다. 이것 또한 해킹으로 뚫을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가 터지지만 않는다면요. 근데 지금까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전 세계 8위의 자산 가치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그 블록체인이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또 물거품이 될 것이냐를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을 좋게 본다면 충분히 NFT 시장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같은 기존 화폐는 점점 가치가 하락이 될 거예요. 왜? 공급 물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최대 공급량이 딱 하나밖에 없고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작품은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아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좀 커져갈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작품화를 할 수 있을 만한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한 번씩 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내 제작품에 대한 위조가 불가능한 찐품이라는 것을 딱지를 받은 상황에서의 내 작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NFT 시장이 보다 더 빠르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 공급자들이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공급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림 작가예요. 그림을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뭘 열어야 돼요? 전시회를 열어야 돼요. 근데 전시회를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하네? 못 팔아요? 그리고 내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내가 굿즈를 팔아야 돼요. 굿즈를 팔아야 되는데 뭐야? 콘서트를 못하네? 콘서트를 못하니까 굿즈를 판매하기가 어렵네? 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NFT화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 지적 재산권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수입원이 지금 막힌 상황에서의 대안, 해결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떠오른 게 NFT 시장이다. 그래서 이 IP 주체가 특히나 또 플랫폼에서 원작 제작자로 이동이 되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NFT는 어떠한 또 장점도 갖고 있냐면 원작 제작자에 대한 이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측정을 시켜줘요. 자, 내가 예를 들어 피카소예요. 피카소, 삐까삐까. 자, 피카소가 작품을 그렸어요. 그렸어.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비싼 값에 팔릴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죽은 뒤에도? 피카소라는 작가는 아무리 그 작품이 훗날 먼 미래에 비싼 값에 팔리더라도 피카소에 들어가는 자금은 돈은 단 1원도 없어요. 그잖아요. 원작자는 초기에 판매할 때만 내 인센티브 프리미엄을 받지 그 이후로 2차 이후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원작자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를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NFT는 달라요. NFT는 초기에 내가 이 거래를 했을 때에 이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라는 이체 계좌를 따놓고 나서 내가 이 작품의 지속적 로열티는 몇 프로입니다 라고 설정해 놓은 값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한 10% 정도 정해 놓는데 그 10% 정해 놓은 값이 1차 내지 2차, 3차, 4차, N차 거래가 될수록 그 10%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 내 계좌에 꽂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거래소에다 올려놨어요, 작품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00원에 샀어, 처음에. 나한테는 1,000원이 들어오겠죠, 수수료로? 근데 내가 10,000원에 사서 다른 사람한테 20,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그 20,000원에 따른 10% 2,000원을 또 원작자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들 입장에서, 원작자들 입장에서는 미쳐서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 작품에 대한 진품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미친 듯이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자들의 기존 작품들을 수요해왔던 수요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공급자가 이동됨에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기존 산업이 이제 디지털화, NFT화 되는 흐름은 아마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NFT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여기에 하나만 좀 더 하자면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시장을 좋게 본다면 더더욱이 NFT를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NFT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메타버스가 사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자, 기존에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됐었다. 왜?
자, 기존의 기업들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컴퓨터면 컴퓨터,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특정한 기기, 디바이스에 이 유저들을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 디바이스 내에 활동하게끔 만들어서 플랫폼 내에 활동하게끔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사업들을 하고 광고 수익도 얻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냈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 내지 플랫폼을 선도했던 기업들은 떼돈을 벌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어 애플, 예를 들어 카카오, 삼성, 아마존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하나의 거대한 디바이스 내지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생되는 사업들로 인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눈 떠 있는 세상 속에서 사실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계속 어찌 보면 인터넷 세상에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건 쇼핑을 하건 채팅을 하건 다양하게 우리가 활동하는 그 레인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그 기업들은 수집을 하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가적인 사업들, 광고 수익이든 부가적인 것들로 돈을 벌고 있다. 자, 근데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일을 할 때나 스마트폰을 볼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정말 단순히 평상시에도 그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기네들 플랫폼에 갇혀 있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인터넷을 안 보는 시간이 언제일까를 본다면 진짜 그야말로 평상시 걸어 다닐 때라든지 이동할 때 특히 자동차 안에서 그리고 잠잘 때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 시간마저도 침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자율주행차가 오게 되고 왜? 핸들을 놓아야지만이 그 시간 속에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인터넷 세계에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영화를 보든 게임을 하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걸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메타버스가 VR보다 AR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 뭐였습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안경을 쓰기만 하더라도 그냥 내가 현실 세계에서 야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클릭 하나만으로 본다면 이 상품에 대한 정보와 바로 구매하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사업성이 펼쳐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완전 먼 미래로 갔을 때는 이게 진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가상세계에서의 생활로 인해서 부가적인 수익까지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시대까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 먼 미래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현실적이진 않고 당장에 그나마 현실적인 거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AR 쪽이었는데 요 세상에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쓰여지는 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상세계인데 우리가 5만 원짜리 들고 가가지고 현찰로 야 요거 물건 주세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상세계인 만큼 가상화폐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 가상세계에서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옷, 신발 아니면은 뭐 진짜 그림 작품 등등등등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엔터적인 콘텐츠 요소들 다 NFT화해서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딱 하나뿐이 없는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짐에 따라 NFT 시장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 시장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면 NFT라는 개념은 모르면 안 될 개념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희소성에 얼마나 미쳐 있느냐를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희소성에 대해 왜 가치가 붙어지고 있느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제 친구들도 많은데 야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정판 신발은 그 가치가 수천만 원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양하게 리셀, 다시 판다라는 거죠. 그런 리셀 플랫폼 업체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NFT 상품 시장 비중인데 지금까지는 스포츠 영역이 가장 지금까지는 수집용
콜렉터블 용도의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트, 그 다음 게임 쪽이고요.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막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좀 커질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컬렉터블 결국 한정판 희소성에 대한 가치로 인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1차 거래 단가에서 2차 거래 단가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느냐? 결국에는 재거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작자에서 1차 판매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거래, 리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장 자체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외 대기업도 NFT에 실제로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 기업들이 진출을 했어요. 왜? 애초에 희소성 가치로 돈을 벌었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NFT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가상세계에서도 본인 구찌, 버버리와 같은 명품 컬렉션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NFT 시장에 좀 뛰어들면서 최근에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 투자 기회에 대해서 국내 주식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뭘 말씀드렸을까요? 거래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NFT가 거래되는 거래소, 그거를 사고 팔 수 있을 만한 거래소, 그 거래소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챙겨가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수수료에 대한 차익을 누리고 그 안에서의 또 추가적인 광고 수익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NFT를 제작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리스크가 가장 적긴 해요. 제일 리스크가 적은 상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관련된 기업 또는 코인, 이 부분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게임과 엔터가 있다고 그랬죠. 게임은 어떠한 구조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게임 내에 재화를 얻어가지고 요거를 토큰화 시켜서 교환을 하면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야, 대박인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하는 사람도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조금 더 암호화폐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게임에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게임 유저를 늘리고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더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의 순환이 돈다. 그 다음에 엔터 부분도 보셨으면은 엔터, 자, IP 기반 자산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음원이라든지 포토카드 사인 같은 것들을 NFT화해서 발행해가지고 그거를 팬들한테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파는 형식.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야,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팬이 아닌 다른 유저들도 일로 넘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플랫폼에 대한 생태계가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순환이 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태계 자체가 점차 커지고 있구나. 실제로 유튜브 CEO도 NFT를 활용해서 크리에이터 수익을 늘릴 것이다라는 발표까지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젊은 층 2030이 많이 보는 아프리카 TV 역시도 마찬가지 그 크리에이터 BJ들에 대해서 NFT 상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하는 흐름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NFT에 눈독 들이면서 대규모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NFT 열풍을 불면서 SNS와 게임 경매 등 마켓플레이스가 잇따라 지금 생기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좀 더 하자면은, 제가 실제로 NFT 협회 창단식에 가서 다양한 그 기업들의 NFT 사업에 대한 모델도 보고 왔고, NFT 작품들도 보고 왔고, 그 다음에 그 협회 창단식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진행하셨던 강의도 다 보고, 그 강의를 진행하셨던 분들도 추려서 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인터뷰까지도 좀 하고 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 영상 끝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바가 뭐였냐면은,
야, 일단은 거기에 또 누가 참여를 해줬냐면 지금 현재로서 차기 대선 후보분들에 대한 관련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대선 후보분들이 NFT 협회 창단식에 대한 축사에 대한 멘트들을 했던 것들을 또 봤는데 굉장히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 가상화폐도 그렇지만 NFT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리스크를 이겨내야 되냐면 국가의 규제 같은 부분들을 많이 이겨내줘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일수록 정부가 규제해버리면은 빠르게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해주고 제도권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좀 표명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 특히 협회 역시 마찬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이 제작자들 IP에 대한 저작권 보호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반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주요 강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자기는 가상화폐 초기에 굉장히 강경하게 부정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투자 기회를 놓쳤어서 이번 NFT를 공부해봤더니 NFT는 자기가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 뛰어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려면 뭐가 많아져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반대로 공급은요 타이트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NFT 쪽에 관심이 많고 하다면은 일단은 수요가 많은 쪽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수요가 많은 쪽.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상부동산을 사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선점해야 돼요. 선점해야 된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어느 지역 위주로 많이 선점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 지역은 이미 많이 다 선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변 위주로 늦게라도 사 모아놓는 게 좋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 밑에 변두리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없는 곳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NFT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사고자 한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요가 좀 나오는 곳 중심으로 공략을 해보셔라. 게임도 마찬가지. 엔터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곳. 근데 공급은 타이트한 곳이 좋다. 최대 공급량이 많은 곳은 좋은 게 아니에요. 딱 특정한 하나 내지는 뭐 10개 정도. 딱 한정판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로 찾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 것들을 해서 이것저것 많이 팔아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를 꼭 팔고자 하는데 어떠한 스토리라인을 그려서 이거를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걸로 포장해서 팔 수 있을까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들도 있냐면 이 사진이랑 디지털 작품이랑 믹스를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킨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끌리던데요. 왜냐하면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시킨 거니까. 그에 대한 작품성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거래소 위주로 주목을 해보셔도 되지만 첫 번째로 가장 리스크가 없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NFT 제작 쪽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시고 그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관련된 기업 내지는 코인 쪽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산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다.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 있다. 리스크는 크지만 변동성은 크지만 요게 잘 풀려나간다면은 한번 빵 뛰면서 또 과거 가상화폐와 같은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단계에 이런 관련된 기업 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본다면 당장의 단기적인 고수익을 쫓아가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을 활용한 다음에 이후 추가적으로 날아가는 것들을 기대를 하셔라.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오히려 이 파도가 울렁울렁거릴 때,
울렁울렁거릴 때 떨어지면은 조금씩 사담는 전략이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에 거품이 끼고 한번 쫙 거품이 꺼진 다음에 본격적인 성장기로 향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푹 꺼졌을 때의 출렁출렁이는 단계에서 잘 엄선해서 선별적으로 잡아가신다면은 먼 미래에는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서 하나 또 대박이 터질지, 그죠? 여러모로 여러분들 다양한 투자 관점을 열어두시고 세상을 넓게 보시고 다방면으로 보시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다양하게 하고 깊이하고 멀리하는 차원의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해서 오늘의 이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시금 NFT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종류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어떠한 식으로 좀 투자 관점을 펼쳐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NFT 사실 새로운 개념이고 새로운 산업인지라 많이 낯설고 익숙치 않으실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에서 큰 투자 기회가 생겨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산업일수록 그 개화 단계에서의 우여곡절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 우여곡절 이후의 방향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우여곡절 안에 내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며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전에 우여곡절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이해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 그로 인해 저도 마찬가지로 NFT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공부하고 다양하게 또 알려드리는 제가 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FT 외에도 우물안 개구리의 관점이 아닌 세상을 다양하게 보는 관점에서의 다양한 투자 방법과 또 투자 기회들을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알아내서 또 공유하는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뿅. NFT라는 게 사실 지금 투기적인 광풍도 분명히 있고 신산업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NFT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고 이게 어떤 산업의 접목이 되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사람들 인식 속에서 투기적이라는 단어는 좀 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NFT가 굉장히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그 가치 산정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모호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예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지금 무분별하게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투기가 조장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가 지금 구매를 한 소유를 하고 있는 NFT를 나중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양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비싼 돈을 주고 NFT를 구매를 하면서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 전반적으로 그 시장의 그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 NFT여서가 아니라 그 어떤 초기 시장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렇게 가치 산정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발전해 나가면서 가격이 조금씩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투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은 투기성을 보이는 그런 투자 상품이 위주가 된 시장이라도 발전을 해가면서 조금 더 건강한 투자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강경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좀 변화되셨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좀 뭐 미시적인 접근하고 거시적인 접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코인 쪽으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움직였던 것들은 아마도 투자 회사다 보니까 각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체 씬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NFT와 메타버스의 판이 커지게 된 것들은 실제로 코인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코인이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부터 그 바닥으로 이제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NFT 생태계 내에서 뭐 여기 있는 수많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다 성공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시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씬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게 된 그게 있습니다. 아까 사실 뭐 NFT가 정말 좀 큰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 뭐 들은 건 없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투자자들에 대한 것들은 이걸 한번 미들맨이 모아줄 필요는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미들맨이 지금 현재의 펀드들인데, 근데 이제 이 펀드들이 사실 이 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투자자들이 여기를 믿고 돈을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펀드들의 각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너무도 다행히도 지금 오늘 이 행사들도 그렇고 메인으로 뭐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NFT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의식을 깨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일반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들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많아졌다. 근데 지금 뭐 코인 쪽에서는 왜 이게 어떤 집단화가 되지 못했었느냐. 실제로 코인 관련된 부분들에서 전통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코인의 투자와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사례가 없죠. 네. 코인은 완전히 그냥 혼자 내팽개쳐진 경우들이었고, 다행히도 이제 NFT와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들은 실제로 이제 뭔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협회가 만들어지고 자산운용사들이 뭉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특별한 분 인터뷰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또 협회 이사장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주입니다. 네. 사실 NFT라는 산업 자체가 초기에는 뭐 디지털 아트부터 시작해서 사실 게임 산업이 최근에 또 많이 뛰어들면서 또 굉장히 핫해졌는데, 이게 또 아쉬운 게 P2E에 대한 정부의 또 규제가 계속해서 좀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미래 또 전망이 좀 불확실하지 않나라는 또 의견도 많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또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에 관련된 활성화 정책을 내줬다라는 게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NFT 앞으로의 미래 전망 굉장히 또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마 이제 이번 대선 공간에서 우리 업계가 대선 후보 캠프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공약을 만들어 드리고, 또 그 공약을 그 후보들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규제 일변도의 세상에서 좀 규제가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는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위해서 협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또 현재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별도의 청 뭐 건설이라든지 새로운 정부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동안의 특검법이라고 하는 건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지 실제로 활성화하는 법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규제나 나름대로 그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투자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활성화하는 거고, 이참에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진일보하는 그런 이제 계기를 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협회 또한 이렇게 국회와 오늘 창립 이후에 캠프들과 함께 이렇게 공약을 만든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간담회를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나리를 비롯해서 오징어 게임 콘텐츠가 K 콘텐츠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 세계의 콘텐츠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 콘텐츠를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콘텐츠를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블록체인과 NFT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계기를 말하자면 개인의 자산 취득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